그런데 이 구속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의한다가 51.9%가 나왔습니다. 지역으로도 골고루 그렇게 나온 건가요? 예, 지역으로도 골고루고요. 특히 주목되는 게 50대입니다. 아하.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386 그룹이 거의 대부분 50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50대에서 55.5%가 법정 구속에 동의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50대 그룹 같은 경우에 386 그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지해왔고 후원이었지만 네. 이렇게 정부 여당이 나서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판사 이력 중에서도 일부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더 호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설 민심을 해석하는 입장은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다. 그리고 잘못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변동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약간 오른 건데요. 조금 올랐죠. 근데 조금 둘 다 올랐어요. 부정적인 평가도 네, 오르고 그렇죠. 잘한다도 오르고. 그렇죠. 그렇죠. 설 민심은 사실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이제 30대가 많은 부분 조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30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세대가 많은 부분 지지를 좀 일정 부분 처리했다고 하면 그건 결국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리고 20, 30대는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네. 설 민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취업이나 아니면 생활고나 이런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네. 아마 이제 조금 올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다가 올라간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잘한다가 올라간 부분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승 효과를 이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각 정당이 설 민심을 평가를 하는데 서로 이거를 아전인수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결국 네. 민심이라고 하는 게 양쪽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본인들의 지지층이 있는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당연히. 그래서 결국 저것도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 민심을 해석해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도 본인들이 이 민심이 이렇다는 걸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동층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본인들에게 더 가까우게 만들려는 의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강하게 포함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설민심 기자간담회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야당이야. 정부 여당은 그냥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여당이나 정부는 항상 국민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는 팩트가 맞아야 돼요.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보셨죠? 두 번째로는 이 한 의원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한국처럼 2.7%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6개국 가운데 지금 경제 성장률을 내놓은 나라가 4개국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여당이 좋아하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 이번 설 민심 전체적으로요. 절대 지지 기반이 조금 흐릿해지는 모양새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지 기반, 굉장히 핵심 세력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흐릿해졌어요.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나요? 일단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석을 놓고 여야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 여론을 보면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 여권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을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50% 이상이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더 흥미로운 거는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기반이었던 PK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6%가 동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부산, 그렇죠.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그렇죠. 56%. 순서대로 보면 강원, 제주, 그 다음에 TK 다음으로 높을 정도로 굉장히 PK 지역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권에서 굉장히 반겼던 게 PK를 싹싹 쓰려면서 동진 정책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내려왔던 가장 여권의 어떤 바람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다음 총선에서 또 이제 그게 가장 큰 목표일 텐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나 김경수
경남도지사라는 가장 큰 정치적 이슈를 놓고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뭐 PK 여론도 말할 것도 없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썩 좋진 않다. 네.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지금 어떤 국민을 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돌풍이 불었던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이 부울경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요동을 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조국 민정수석의 출마설을 대놓고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조국 민정수석을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 그만큼 절박하다. 그 왜 그런 거죠? 그렇죠.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일정 부분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선거에 뛰는 부산 지역에서 함께 뛰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려면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게 인지도가 높잖아요. 또 네.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선두주자 한 명을 내세워서 PK에 다시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PK 지역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수석 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절박하다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나와야 결국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조국 수석 그러면 또 부산파라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라고 지금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PK 특히 이제 부산이 현 정권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사실 네. 지난 총선에서 한 5석 정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산 출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부산에서 상당한 표를 많이 얻었었고요. 그러다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까지도 사실 부울경 지자체장을 3개를 다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이 중요한 건데 지금 부산 경남 민심이 아까 여론조사도 보셨지만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정권 처음 출범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에 비해서. 그러면 다음 총선 때 부산에서 최소가 원래 확보에다 5석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한두 석 정도 더 확보를 해야 그래야 이제 다음 대선 때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부산에 아마 부산 출신에서 명망가들 중에서 새 인물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부터 나왔던 조국 수석의 차출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뭔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으면서도 새로운 인물, 정치권에 찾아보면 조국 수석밖에 없다는 결론이 좀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론이 계속 좀 나오는 건 아닌가. 아마 실제 조국 수석 차출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마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아마 후보 확정돼 3월, 2월 말 내년 이맘때까지도 조국 수석 차출론이 계속 나올 거예요. 조 부장님. 네. 정치권에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정치 안 한다고 아무리 해도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결국엔 환경과 조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조국 수석은 정치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내년 총선에 조국 수석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요. 예. 정치는 전혀 맞지 않다.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산의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치를 들어서 지난 총선 때 18석 가운데 16석을 석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선거가 과연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인가? 지난 3년 전 총선이죠. 이때는 바로 90년 3당 합당 이후에 부산의 지형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그게 뒤집어질 것인가, 굳히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간판,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울 것인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읽어보면 조국 수석이 생각나는 거죠. 네. 운명이다. 지금 그렇게 두 분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얘기를 해보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까지 얘기 지금 나왔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재명 차장.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여권의 대선 승리 방정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부산이라든지 PK에서 후보를 내서 호남의 절대적 지지에 PK의 높은 지지율을 합쳐서 그렇게 해야지 승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공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PK에서 어떤 내년 총선의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을 하고 바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조국 수석을 어쨌든 다음 총선에 내세워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일단 만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네. 현 야권, 보수 정당 계열이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뭐 지난번에 좀 원사이드한
대선이니까 차치하더라도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공식으로 돌아보면 항상 부산이 흔들렸어요. 네. 부산이 흔들렸을 때 보수 정당 계열은 대선에서 패배했다. 네. 이회창 후보가 2번 패배했잖아요. 한 번은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했습니다. 부산 출신이에요. 또 한 번은 이인재 후보가 나서 당시에 사실은 이인재 후보를 YS가 지원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서 부산에서 그 표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2번 패배할 때 항상 부산이 흔들렸다. 아하. 그만큼 부산이라는 거는 현 야권의 입장에서도 뺏기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뒤집어 보면 현 여권 입장에서는 부산을 어느 정도만 탈환하면 아하. 대선에서 항상 승리해왔다는 게 과거 대선을 돌이켜보는 아마 그런 그렇군요. 그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대선에서도 부산이 가장 중요한 아마 핵심 지역.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울경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핵심 지역이었군요. 알겠습니다.